네, 그러겠습니다. 2022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카이스트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도시 포럼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세션은 LG가 바라보는 미래도시라는 테마로 오늘 주제 발표와 그리고 대담 순으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제 발표와 대담에 앞서서 저희 LG가 어떤 관점으로 스마트 시티를 전개해오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와 설명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영화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좀 우울한, 우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본인이 이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누구든지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테마를 가진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는 이런 가상 현실, 사이버 세계가 아니라 피지컬인 실제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곳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중차대함이 많이 강조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정의하면 지능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1차, 2차, 3차와 다르다는 것은 그 범위와 영향력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이 국가 시스템 그리고 모든 산업,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 이런 세션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LG CNS는 글로벌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에 가장 다가가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략 한 6천여 명의 직원들이 올해 한 5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다양한 버티컬 인더스트리에서 스마트 시티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연계할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럼 먼저 간략하게 LG CNS가 국내 최대 IT 서비스 업체로서 DX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과 성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LG CNS가 이어갑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입니다. 모든 교통을 카드 하나로 편리하게. 보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을 모두 내 손 안에. AI 자동 분류부터 새벽 배송까지. 교통, 환경, 주거 문제를 해결해 도시가 똑똑하게. 당신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잇다. LG CNS. AI 자동 분류부터 새벽 배송까지 한 번에. Connect. 직접 방문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Changes. AI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Tenses. How it was technique. Need to check the weather. 오고. 세상을 바꾸는 교족의 CNS 발사. LG CNS. 금융을. 예, 선생님. 사람과 보세요. 의료를. 사람과 교육을.
네, 먼저 간략한 좀 동영상 보셨고요. 그리고 LG가 어떤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다 해서 UCT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크게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마곡, 청라, 판교, 세종 등 UCT의 구축과 마스터 플랜 컨설팅 경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 시티 시대의 도래를 해서는 저희가 국가 R&D를 총괄 기획한다거나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마스터 플랜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가 좀 큰데 세종과 국가 시범도시의 주 사업자로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LG CNS가 유비쿼터스 시대부터 국가 R&D 그리고 세종 국가 시범도시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동영상을 먼저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방책임님. 이해를 알 수가 없는데. 예, 예. 지금 동영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리가 지금 크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나 다양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아주 유의미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 다양한 측면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는 그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자정부를 비롯해서 교통카드 시스템 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북미,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에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 등이 해외 아주 큰 사업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데 세종과 부산의 그런 경험 그리고 LG가 갖고 있는 그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수출에서도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그 핵심 성공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의미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 경쟁력,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저희가 하도를 하지 않고 턴키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기술과 가격 그리고 선진 금융의 기법들이 모두 도입돼서 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실 도시는 뭐 인프라 그리고 공간, 플랫폼, 서비스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간에는 인프라와 어떤 공간, 하드웨어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인프라 스페이스를 넘어서서 플랫폼과 서비스까지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융복합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이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지금 동영상 하나 좀 다시 방식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LG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의 경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2022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카이스트 공동주관의 미래도시 포럼에서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LG의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실체적인 경험들을 녹여내서 어떠한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지, LG가 어떤 관점에서 미래 도시를 그리고 있는지 발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LG CNS의 장원석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바톤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GCN 장원석 의원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미래 도시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미래 도시가 어떻게 구현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 버티컬 서비스 대표 영역인 모빌리티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이용훈 센터장님이, 그리고 기술의 핵심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 플랫폼 팀장이신 홍석 팀장님이 이어서 계속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미래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미래 도시를 구현하려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스마트 시티 사례, 특히 이제 국가 시범 도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도시와 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도시로서의 스마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50년 경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도시가 전 세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간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다 보니 결국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 그다음에 온실가스의 70% 이상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질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결국 미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어떤 부분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필요한 발전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기반 시설과 그 다음에 이러한 기반 시설을 이용한 도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제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과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목적물로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뿐만 아니라 결국 플랫폼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고 그다음에 융복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플랫폼에서 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뭐 지금의 스마트 시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좀 우리 같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도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기존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도시 프로젝트는 UCT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CT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초만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정보화가 급속히 되면서 그런 정보화를 어떻게 보면 도시에 좀 같이 결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당시 이제 UC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중심의 인프라 구현에 좀 더 목표를 맞췄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 이제 스마트 시사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 발전의 모델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산업을 육성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접근 방식 차이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 이제 UCT는 어떻게 보면 통신망이라든지 CCTV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런 CCTV 등을 통한 방범, 안전과 같은 공공 서비스 중심의 도시를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나 공급자 방식을 주도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스마트 시티는 어떤 첨단 기술 전공한 미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이렇게 제공되는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서 도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현해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와 도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또한 결국 이런 스마트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는 테스트 및 실증 가능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스마트 서비스가 보다 시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스마트 서비스와 데이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을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 서비스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과연 스마트 시티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LG 관점에서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로서의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가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나 사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이제 도시의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공급자 관점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교통 혼잡, 도시에서 어떤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교통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많이 만들고 또한 사람들이 뭐 출퇴근하는데 불편하다, 버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버스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급자 방식에 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공급 중심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공간이나 재원이나 시간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공급자 관점에서의 어떤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은 더 이상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소비자 관점, 수요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로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스마트 시티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교통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하고 있고 또는 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좀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이러한 도시에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도시 인프라 스마트화 사례 중에 하나가 도로를 이제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지능형 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죠. 기존에도 ITS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CITS라는 걸 도입을 통해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도 더 나은, 더 차세대의 지능형 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CITS를 도입하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이걸 통해서 기존보다 더 안전하고 기존의 인프라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을 넘어서서 어떤 뭐 차량들 간의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많은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기대 효과 때문에 추진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똑똑하게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혼잡 비용이나 통해 속도 같은 경우가 그냥 있는 도로에 비해서도 ITS라는 걸 도입했을 때 훨씬 더 절감되고 통해 속도 증가되고 있지만 그거보다 또 하나 더 나간 차세대 ITS를 구현하게 된다라고 하면 혼잡 비용뿐이나 통해 속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적인 측면의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뭐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그냥 시스템 단순히 구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인프라를 유한한 자원의 기존의 도시 인프라들을 똑똑하게 만듦으로써 1차적으로 그 인프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좀 향상하고 그와 더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들을 절감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급격하게 우리 삶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장표에서 왼쪽에 보시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차량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저절로 알아서 간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용했을 때 도시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을 그냥 도입해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들을 이제 대중교통 같은 데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온디밴드라고 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수요에 따라서 지금같이 기존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노선을 따라서 고정된 시간에 맞춰서 손님이 있던 없던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기존에 어떤 낭비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좀 더 보다 효율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을 이제 시외, 중소도시 같은 데 좀 활용하는 것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 훨씬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소도시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일할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면 그전에 있는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단순하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서 접근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문제 그냥 하나의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출퇴근할 때 어떤 대기 시간인지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대기 시간 감소라고 하는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력 지역 중소도시 같은 지방도시 인력 부족 같은 문제, 도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 활용하는 고민들을 같이 함으로써 결국은 그냥 기술이 기술로서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시에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프라를 똑똑하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똑똑해지는 인프라 아니면 기존에 새롭게 들어오는 서비스나 기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자원들이나 서비스들을 같이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와 묶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재원들과 서비스와 함께 묶여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시도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마스라고 하는 애저 서비스로 대표되는 모빌티 애저 서비스로 대표되는 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가 좀 이따 이제 모빌티 저희 세션에서 이용 센터에 조금 더 설명드리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것 같지는 대중교통과 민간교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함으로써 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그다음에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런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서비스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입되는 서비스들을 또 하나로 인티그레이션에서 하나로 크게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 인프라를 똑똑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과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삶의 질이든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빼미 버스 개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개발된 지 이 서비스 자체를 발굴하고 운영된 지는 좀 됐지만 결국 이때 올빼미 버스를 개발할 때 기존의 버스 노선이나 버스를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버스 운영 회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오랫동안 담당했던 정책 담당자 공무원분들이 경험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중심으로 이 노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런 기존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존 사례 중심의 것들이 아니라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갖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서의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의 통화 이력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홍대 같은 데가 이제 금요일날 밤에 많은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홍대로부터는 어디로 많이 또 이동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추적함으로써 심야 버스에 대한 실제 수요와 그다음에 어떤 노선을 설계하는 것이 이러한 수요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그 당시 고민해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과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경험과 문서에 위주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많은 스마트 시티의 노력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교통 데이터, 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신 데이터라든지 카드 데이터, 금융 같은 카드 데이터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서 새로운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스마트 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마트 시티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CCTV를 설치한다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의식을 갖고 저희가 스마트 서비스와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전에 해외 컨퍼런스 갔을 때 좀 인상 깊어서 찍어왔던 사진인데 그래서 조금 찌그러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도시입니다. 어떤 정확히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멋지죠. 건물도 높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도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주차장들입니다. 앞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이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러한 공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이런 공간들이 보다 시민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뭐 길거리에 자동차들이 뭐 주차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도시 혼잡이 발생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보다 보행 친화적인, 사람의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구현되는 모습이 이런 스마트 서비스로 구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티를 구현하고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면서 도시문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이런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편인데요. 앞서 기존 도시 UCT와 현재 스마트 시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스마트 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기존과도 다르게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이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공공의 공급자,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중심의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주도로 이제 진행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은 민간과 시민이 참여하는 PPP 거버넌스에 기반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 시범도시고요. 국가 시범도시는 앞서 잠깐 저희 유인성 3과 말씀드렸던 것은 세종과 부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 참여 방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시범도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국가 시범도시를 위한 사업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법인을 민간이 합병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 출자해서 사업법인을 별도 사업법인을 만들고요. 이 사업법인이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그 공간, 선도지로 하는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화적인 미래형 도시를 조성을 하고요. 이런 미래형 도시 조성 위에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사업법인이 이 특화 공간에 기반해서 이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서비스가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하나에 구축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빙랩이라는 테스트베드 같은 걸 운영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구축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서비스가 그냥 단순하게 국가 시범도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국가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국내로 확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가지 구조로 국가 시범도시가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산 국가 시범도시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국가 시범도시는 우리나라 그 부산에 보시면 이제 강서 지역에 김해공항이 있고요. 그 김해공항 옆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낙동강 기존의 그 하부 지역에 에코델타 시티라는 것들을 지금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에코델타 시티 내에 여의도 규모 한 84만 평 규모로 해서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앞으로 한 구축 5년, 그다음에 운영 10년으로 해서 최소한 15년간 이제 조성될 예정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너지와 로봇 등을 주제로 해서 미래 혁신의 친수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국가 시범도시의 이제 민간 사업자의 대표사로서 저희 CNS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 당시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있는 국가 시범도시 이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국가 시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추진 전략은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AI라든지 데이터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도시 공간의 혁신과 그다음에
단순하게 공간과 기술만이 아니라 결국 도시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합쳐서 사람과 기술이 자연히 결합되는 그런 융복합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사람과 기술이 자연히 함께하는 그런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 전략이고요. 이러한 전략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시범도시 내에 공간별로 다양한 건축물을 저희가 스마트 건축물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랜드마크 도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입체 구조의 그런 공간들을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여기 시민들이 보다 좀 스마트 도시에 사는 것들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구성할 거고요. 이런 공간에 그냥 단순히 공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서비스들을 요소에 같이 결합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이제 에너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산의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봇 기술들이나 AR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 혁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나오는 어떤 시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는 시티 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또 저희가 구현하려는 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목표는 제로 에너지 시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로 에너지 시티를 넘어서서 탄소 중립 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관점, 생산 관점에서 도시에는 수요 100% 이상을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나 이런 활용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충전 인프라 같은 소비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패시브적인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구현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단순한 생산을 잘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측면에서 그냥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의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소비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시 에너지 플랫폼을 저희가 구현함으로써 결국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에너지 흐름에 도시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좀 제공하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에너지 시티가 아닌 탄소 중립 시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쭉 그냥 단순하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서비스 구축 과정의 선도지구 조성과 스마트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부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요. 이런 분화지역 산업 생태계를 넘어서서 저희가 글로벌 확산까지 추진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서 앞서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이제 추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스마트 시티 아니 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사실 민간 기업이 도시 공간이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냥 이행해서 구축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납품하고 끝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 저희 국가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시티 기획부터 조성 운영의 전 과정에 함께하는 주체이자 파트너스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따른 필요한 책임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시공 이렇게 역할로 그리고 단절되는 역할이 아니라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영역에서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지만이 기업에서 의미가 있고 또는 스마트 시티도 제대로 구현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로스의 스마트 시티 구현의 기업 참여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 시티가 지금도 저희가 2017년도 법이 제정 이후 계속 한 5년 정도, 또 우리나라로 치면 한 5년 정도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7, 8년 정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가 어떤 기술과 어떤 솔루션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축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지역 거점 산업 생태계로서 스마트 시티가 어떤 경제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거점 산업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스마트 시티가 해야만 하고,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그리고 지역 거점, 산업 생태계로서의 지역 거점, 산업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산하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그 전에, 왼쪽에 보시는 이제 간단하게 써 있는 글을 제가 이제 어디서 좀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보통 스마트 시티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도시 설계나 이런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얘기를 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걸 소개했던 분이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4가지 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인드웨어나 오브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추가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결국은 마인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참여가 아니라 어떤 주체의식을 갖고 저희가 좀 더 선도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마인드웨어가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마인드웨어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함께 같이 코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웨어가 됨으로써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이 4가지 웨어가 꼭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스테이크홀더로서의 시산하기 같이 필요한 역할을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시인 입장, 지자체 입장에서나 공공 입장에서는 도시 창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이런 창조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사내 입장, 인간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생태계라든지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라든지 영국, 미스턴 키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한 축이 빠져서 공공이 주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량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조화롭게 참여된 민간기업과 공공학회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산하기 역할과 그걸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발표를 했던 미래도시로서의 스마트 시티에서 민간 역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는 부분이 있다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원석 의원님 발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의 역할 중심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산학이라든가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역할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버티컬 단위의 플랫폼과 서비스가 있다면은 어번 OS라고 얘기하는 도시 단위의 어떤 플랫폼도 데이터 플랫폼도 필요한데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홍석조 팀장께서 그런 관점에서 어번 OS 측면에서의 시티 플랫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LG CNS 스마트 시티 플랫폼팀 홍석주 팀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이제 순서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LG CNS 시티허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구글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검색어로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시민들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결과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 드론 배송, 로봇, 각종 공유 비이클처럼 그 눈에 보이거나, 사실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어떤 스마트 시티의 효능감을 느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이미지는 2007년 이미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과연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가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나르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그 이영훈 센터장님이 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스가 그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와 함께, 좀 그림은 되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내가 선호하는 교통수단까지 퍼스트 마일부터 라스트 마일까지를 다 추천해주고 통합으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게 과연 이런 게 분명히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런 마스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마스도 마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차, 공유자전거,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인 시스템이 있고요.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마스를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마스 플랫폼이 필요하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림의 표현은 안 했지만 스마트홈, 에너지,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티컬 서비스들,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개별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나로 서비스를 해주려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들 간의 그런 공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 IoT 데이터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수집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서비스로 다 엮어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 최적 경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AI가 어떤 버티컬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융복합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내 AI도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쪽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양방향성에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단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제공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결국 서비스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메시징 같은 공통 서비스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데이터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전 장표에서 플랫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컨셉처럼 개방형 데이터 허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허브라는 그릇에 담을 데이터로는 공공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민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데 모여야 훨씬 더 위력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스의 그림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도로에서의 어떤 시설물의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공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고요.
근데 분명히 나르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공에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민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나르라는 데이터들은 또 다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이나 통신이나 유통 이런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는 어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은 되게 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특히 IT 영역 이런 쪽은 특히나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넘쳐날 텐데 이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인, 아웃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플랫폼이라면 서비스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뭐 인증, 데이터 연계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부분들, 통합 결제, 정산까지 이런 공통 서비스 기능도 튼튼하게 갖춰주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요소들은 이제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설명을 사실 좀 드린 건데요. 이런 필요한 요소들, 요건들을 저는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IoT, 그리고 보안, 그리고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사실 LG CNS의 모든 역량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인 시티허브를 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아이디나 메시징이나 마이데이터, AI 컨택 센터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는 상단의 서비스 허브, 그 다음에 하단에 AI 데이터 허브로 좀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허브 내에 하나의 어떤 요소지만 이벤트 허브를 하나의 또 큰 요소로 생각해서 셋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일단 서비스, 여러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앱을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그다음에 민간 여러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 인프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여기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사실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건데요. 당연히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ETL이나 그다음에 IoT는 특히 원엠템 표준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퍼프칩 기반의 어떤 상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큐리티 모듈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부분에 크게 이벤트 허브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가공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배치성을 떠올리게 되죠. 네, 하지만 서비스 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해주고 또 데이터들을 서로 엮어서 어떤 복합 이벤트를 만들어서 다시 서비스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중심에서 꼭 있어야만 서비스에 뭔가를 제공을 해줄 때 제대로 서비스를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벤트들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센터는 이제 통합 관제 영역이고요. 당연히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이벤트가 감지가 되고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까지 거기 통합 관제 표현이 되면서 실제 도시를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영역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건 다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버넌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AI 기반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MLDL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오픈 데이터 포탈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티즌 데이터로 좀 구분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은 하드백고, 즉 빅데이터 관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허브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서비스 허브로 넘어가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앞장표에서 서비스 인앤아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나르라는 서비스가 되려면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의 아이디, 체계로 묶여야만 이런 부분들 분명히 분석이 가능해지고요. 또한 개인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보안을 위해서 DID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통합, 결제나 리워드,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메시징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도 공통 서비스에 엮여야만 전체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 설명을 사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표준화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어떤 공간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모으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IoT 데이터, 그 다음에 타 스마트 시티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카탈로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크게 나누고요. 이 각각마다 저희가 표준화 모델을 사실 따라가고 있습니다. CTGML이라든지 NGSLD라든지 1M2M, 티켓 같은 표준화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표준이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표준화 모델을 가져가야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고받을 때 분명히 이슈가 없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표준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상용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비표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표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M2M만 보더라도, IoT 플랫폼만 보더라도 1M2M 표준을 따르는 디바이스들이나 어떤 설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표준을 따르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벤더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디바이스들을 결국 하나로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역량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 모델과 함께 비표준을 포함을 해서 하나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과 LG CNS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티 허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홍석주 팀장님 그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발표자 세 분하고 오늘 직접 발표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신 상명대학교 이순명 교수님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좌담을 좀 나눠보는 순서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발표자 세 분 그리고 이순명 교수님까지 좀 화면을 좀 온해 주시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세 분의 발표를 좀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잘 구현되려면 장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버티컬 관점에서요 오늘 아주 디테일한 모빌리티, 특히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 서비스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또 설명해 주신 이영훈 선대장님도 계셨고, 그것을 또 실체적으로 DX 플랫폼들로 받아내고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관점의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 먼저 이순명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여러 가지 발표를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 구현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참고해 볼 만한 벤치마킹 사례가 어디가 좀 있을까 하는 거 하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런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어떤 성공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오늘 상명대학교의 이순명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은 네, 제가 예전에 몸담았었던 저희 CNS
위원님, 뭐 센터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또 상무님 이렇게 발표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들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사례, 그거 먼저 그러면은 생각났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전통 도시 파리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스만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그 파리의 그 블루바드와 에비뉴 형태의 도시로 변모가 되면서 초기에는 그 반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시작할 때에 그 파리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인구 중에서 한 30만 명이 이제 집을 잃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 도시를 이제 변화시키는 계획이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파리와 같은 매력적인 도시가 됐던 요소를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바로 여러 코너들이 생기고 그 불버드와 에비뉴 형태의 도로를 만들게 되면서 그 1층에 저희가 그 프렌치 카페라고 불리우는 여러 계층이 막 이렇게 섞여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계층 구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계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파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가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던 그 사례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문구만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파리의 사례 그 좀 예전 얘기고 그렇지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또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파리에서 스테이션 F라고 하는 통신 회사의 뭐 CEO이자 또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분께서 이제 기업가가 리딩이 돼서 원래 있었던 리브고슈 부분을 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고 시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이후에 뭐 로레알과 같은 그 글로벌한 기업들까지 모두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그 이전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앞섰던 그 파리를 기술로도 앞서는 사례로 만들었던 그런 좋은 사례가 파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를 뭐 전통의 도시나 이제 뭐 문화 부분에서의 앞선 도시로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 도시의 스마트 시티에서 갖춰야 될 컴포넌트들을 한번 재확인해 보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게 어떤 부분인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로는 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죠. 그 리버풀 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알버트 도크라고 하는 부분에 재생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미술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화시설들을 확충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레스토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피스들이 많이 결집되고 또 그렇게 유동인구 만들어진 걸 공개공지랑 연결하고 거기에 상업시설을 연계하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사례를 아주 잘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곳이 뭐 1년에 한 연에 뭐 800만 명 이런 정도의 관광객들이 모인다면 요 리버풀 원 프로젝트로 사실
뭐 런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인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연에 한 2,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으로 생각되었던 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이드워크 랩이 원래 토론토에서 그 키사이드 프로젝트를 그 기획했었고 진행하다가 이제 뭐 주민들의 사회 단체의 또 이제 반발로 인해서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그 진행할 때 마스터 플랜이 나왔었던 그 시기가 2019년이었고 그 당시 마스터 플랜으로 도시를 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스마트 시티 관점으로 만드는 시기가 2025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미 뭐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복귀하면서 그 당시에 사이드워크 랩이 키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려고 했었는지 저는 오늘 발표 내용과 연계해서 보면 제 기억 속에도 그 키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보행자와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리고 일반 자가용이나 이런 연결, 그러니까 뭐 인터체인지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인터체인지 계획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스 서비스 같은 측면에서 또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는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례들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의미가 있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무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서비스가 이제 성공하기 위한 요소. 이제 다른 그 자리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게 저는 특히나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은 이 스마트 시티의 차별화가 기존의 UCT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 서비스에 있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CNS가 뭐 그 어떤 회사보다 잘할 거고 그다음에 뭐 시티업으로 대표되는 플랫폼이나 또 기존의 뭐 교통 분야에서의 서비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뭐 분명히 차별화하실 거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이렇게 고려가 되고 좀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뭐 이미 다 검토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고 하려면 뭐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뭐 센서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표출하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도시의 인프라들에 이렇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플레이어들은 지금 CNS와 같은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다들 분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각각의 일을 열심히 하는 형태로 실제 그 서비스와는 또 별개로 이렇게 롤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전통적인 플레이어들은 또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냥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나면 거기에다 이제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뭐 배관에 뭐를 미리 뭐 센서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선에 있는 캐치아이에 어떤 뭐 디바이스를 심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본인들이 관여해야 되는 일이라고 완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 폴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뭐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계획이 잘 되어서 그게 실제 설계에 잘 반영되고
그런 형태의 그런 전통적인 업체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CNS가 잘 이끌어내시면 네, 그래야 이제 서비스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 관리되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녹아 들어야 되는 그런 센서 디바이스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치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존에 설치하던 이런 실내 조건이 아니라 완전 그 5개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유지와 관리할 것인가가 또 장기적인 그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네, 협업, 네, 이런 것들이 네, 서비스의 나중에 결과적인 장기적인 그 성공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왜냐면은 어디 벤치마킹 사례가 있을까 그랬더니 문화와 기술이 접목되는 어떤 파리의 사례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주셨고, 리버풀 원 프로젝트도 도시재생 관점에서 이제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LG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 미래를 그릴 때 그 구글의 사이더 랩스의 마스터 플랜을 아주 처음에 이제 갖다 놓고 아주 분해를 해가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의 키 석세스 패턴은 사일로를 좀 넘어서서 디맨드 드리븐 되고 시티즌 관점에서 수요 관점에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공간하고 엮다 보면은 기존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그런 네. 부분도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순명 교수님은 다시 또 에너지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네네. 오늘 이제 스테이크 홀더들의 얘기, 플랫폼의 얘기, 모빌리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전반적인 질문을 제가 한 2개 드렸는데 또 LG CNS, LG 전자에 오래 계시다가 또 이제 학교로 가셨는데 그 밖에서 LG의 밖에서 또는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로서 네네. 이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조언도 한마디 주시면은 그 말씀도 네네.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는 뭐 결국에는 그 집단 에너지 사업자로서 어떤 플레이어와 이제 협업을 하던 간에 이제 CNS가 그쪽 영역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의 한 컴포넌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기존의 집단 에너지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들로 사실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그 둘을 합쳐서 한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한 지역에서 두 가지를 모두 플레이어 한다기보다는 A라는 지역에서는 열에너지 공급자로 또 B라는 지역에서 전기에너지 공급자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뭐 세종시나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도 또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하고 계신데 그들의 역할로만 이렇게 두게 되면 기존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네,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를 들면 뭐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네, 뭐 인터체인지라든지 아니면 옆 건물과 그다음에 있는 블록 내에서의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입장에서의 CNS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집단 에너지 사업자의 유형으로서 네, CNS가 자리매김을 이렇게 하는 것도 기존에 그냥 플레이어들로만은 못하던 영역을 새롭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마스 사업 같은 제가 이제 쭉 계획을 세우신 걸 보니까 전체 그 마스 영역 내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다루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전기 부분에 네,
그 공급자로서 접근하시고 또 거기에 열 에너지를 또 이렇게 하나로 바구니로 담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하시고 또 한번 계획을 하신다면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네, 그래서 뭐 인프라 측면에서의 에너지 부분에서도 모든 에너지를 다 커버할 수 있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까지 네, 모두 관장하는 네, 그런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다면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네, 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에너지 관점에서의 그 답변도 감사드리고 사실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 그리고 독점권을 갖고 있던 한전 KDM도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개인 간의 거래 뭐 이런 부분들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서도 많은 자문과 자문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장시간 2시간이요. 2시간 가까이 지금 우리 장원석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영훈 센터장님 그리고 홍석주 팀장님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사례 그리고 서비스의 키 석세스 팩터 그리고 에너지 관점의 조언까지 주신 상명대학교의 이순명 교수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LG가 바라보는 미래도시 2022 한국도시설계학회 카이스트 공동 미래도시 포럼 발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